최근 들어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좀 반등할 때를 보면은 완전히 이제 경기 방어적인 업종도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다른 색깔의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인 거죠. 이 월마트가 사실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테크 기업들 만큼이나 PR이 높습니다. 가슴이 뛰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이 주식이 왜 높은 PER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냐? 그만큼 투자자들한테 안정감을 준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결국 시장이 굉장히 급락과 급등을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이제 시장에 충격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회복을 할 일,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는 좀 강하게 보여왔습니다. 그동안에 회복을 해왔던 2주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럴 거면 왜 빠졌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그 고점 대비해서 이제 하락 폭으로 보면 제일 많이 빠진 게 사실 이제 일본과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뭐 사실 저희 한국도 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폭의 한 60% 정도 회복을 했고, 뭐 일본도 지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에 충격을 완전히 좀 회복을 한 상태이긴 한데, 의외로 미국 시장이 덜 빠지고 빨리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뀐다든지 아니면 주도하는 섹터들의 모습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마련인데 여전히 미국 시장 위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좀 특징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많이 빠져서 많이 오르는 그런 업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빨리 오르는, 그러니까 복원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시장이나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럴 거면 왜 빠졌나? 네, 거의 오늘의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상무님의 내용에. 그런데 미국 시장이 좀 덜 빠지고 이렇게 빨리 올라온 데 이유는 그러면 두 가지가 크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공포가 너무 과했다라는 인식,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모멘텀 기대하는 바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디가 더 강할까요? 그러니까 뉴스로만 보면은 네. 당연히 이제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보면은 미국의 그 7월 달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뭐 샤메 법칙이니 뭐 이런 뭐 어려운 이야기들 침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네. 나왔었던 거 보면은 이제 침체 우려가 컸었는데 네. 특히 이제 지난주에는 뭐 소매 판매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좀 완화가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요인은 그 아까도 이제 그 카멜라 해리스 후보의 네네. 정책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로만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미국에 있어서 너무 트럼프 쪽에 치우친 트레이딩 쪽에서의 어떤 우려감들 이런 게 좀 진정된 부분들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특히 AI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의구심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커졌는데 의외로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잦아지고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면서 또 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완화가 된 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미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해서 좀 빠르게 완화된 측면도 있고 산업적인 측면, 뭐 AI 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선 것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급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또 엔화 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시장도 보면 엔화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환율도 살짝 급격하게 움직이는 감도 있고요. 환율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특히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이제 그저께 네. 뭐 저희 원화가 갑자기 20원씩 네. 막 빠지고
뭐 다시 이제 엔화도 굉장히 좀 강해지다 보니까 뭐 좀 전화로도 세미나로도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고 네. 있는데요. 환율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약간 그 환율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네. 약간 이제 그 달러가 강하다, 원화는 약하다, 그리고 엔화도 약하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들이 특히 이제 이번 그 7월 말 BOJ의 어떤 통화 정책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급락 이후에 좀 약간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환율 시장이 조금 지금은 아직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그 달러가 되게 묘한 게 스마일 커브라고 얘기를 해서 네. 보통 미국은 뭐 미국 경기가 좋을 때도 달러가 강하지만 미국 경기가 너무 나빠서 침체에 빠질 때도 강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약간 뭐 골디락스스러울 때 이제 미국 달러가 좀 연착륙하면서 이제 약해지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달러가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인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특히 이제 엔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균형을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많이 올라갔을 때는 엔달러 환율이 162엔대까지 갔던 게 140엔대가 이제 갑자기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약간 145엔대 요 정도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데 그래도 이번 주 또 후반에 그 우에다 총재의 그 의회 증언을 네. 앞두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또 좀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느낌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달러는 뭐 미국이 어쨌든 그 연착륙 한다라는 어떤 전제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약간 좀 균형점 저희가 그동안 보았던 레인지에서 약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균형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약간의 좀 혼란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제 특히 엔화 그리고 우리 원화의 변동성이 좀 심했고 어제도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145엔 좀 초반으로 밀리니까 원화도 같이 좀 연동된 흐름을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역시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엔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가? 이 흐름이 언제까지 좀 엔화에 집중해서 봐야 되나? 아무래도 지난 폭락장에서 겪었던 엔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은 좀 남아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언제까지 이걸 어느 레벨선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좀 봐야 될까요? 이게 기준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약간 균형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 특히 지난 3년 동안 엔화가 약했거든요. 네.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한 40% 가까이 2022년 이후에 이제 절하가 되다 보니까 엔화는 늘 약한 거야. 일본에 여행 가기가 좋아. 라고 생각했던 인식들이 지금 약간씩 이제 깨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엔화의 어떤 저점을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 분석으로는 보통 이제 엔달러 환율이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금리 차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라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한 140엔대 초반 정도 142엔에서 143엔 정도 뭐 조금 높게 보면 한 144엔에서 145엔 지금 정도 수준이 약간 좀 지금의 어떤 미국과 일본의 어떤 금리차로 봤을 땐 적정한 레벨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엔화가 엄청 강해진다라든지 이런 흐름들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엔화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좀 특이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엔화가 강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 엔화 때문에 어떤 일본의 어떤 뿌려진 그 해외 자산들의 어떤 자금 흐름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감들이 좀 있고 그래서 엔화가 조금이라도 140엔대 초반대로 가게 되면 조금 더 안전자산 쪽으로 또 일본으로 돈이 빨려가는 그러면서 해외 자산들이 매도가 되는 그런 압력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140엔대 중반 정도에서는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의 위험 뭐 상승의 위험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절상된 폭이 사실 우리가 엔화에 집중을 이제 하고 있지만 8월만으로 보면 엔화보다 원화 폭이 절상 폭이 더 컸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면 원화 강세는 주식시장 강세라는 게 일반적인 공식이었다고 보면 최근에는 이게 잘 안 먹힌다라는 네. 분석들도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신흥국들은 대부분 그 나라 통화가 강할 때,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던 돈들이 밖으로 나올 때 이제 해외 자산을 아무래도 사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가격이 강세가 되는 네. 그래서 달러가 약할 때 보통 이머징 국가들의 자산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올해 그리고 작년 후반부터는 이게 잘 안 맞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어떤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미국의 무역 분쟁 이후에 각국의 어떤 공급망에 있어서의 어떤 이 분리가 되면서 예전하고는 좀 다른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나 이머징이 좀 힘들 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달러가 좀 강할 때 오히려 이제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들은 달러가 좀 강해도 그 나라 통화가 좀 약해도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별로 산업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지난 한 3, 4년 동안 특히 이제 그 관세 전쟁 이후에 그 바이든 정부에 그 들어서가서 지금 한 3년 반, 4년 가까이 지난 지금의 흐름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 규제를 하면서 사실 이제 한국의 대미 수출, 그다음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를 들면은 지난 한 5, 6년 전보다 한국의 대미 수출 2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일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약할 때 그 한국 주식을 강했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그 어떤 무역 구조의 어떤 전환 때문에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뭐 기본적으로는 조금 지금의 어떤 이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의 어떤 변화, 그다음에 한국의 수출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와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망과 수출 비중 국가에 있어서 중국이 원래는 부동이었는데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우리한테 커졌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군요. 네. 네. 상무님 그렇다면 일본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사실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엔화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난 이후에 부총재가 직접 나와서 뭐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도 했었고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는 그래서 추가 인상이 힘들 것이다. 뭐 해도 내년 3월이나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BOJ 눈치 안 보고 인상을 해야 된다.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또 추가로 깜짝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엔화의 가치 그리고 시장의 영향이 우리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때 반응처럼 또 있을 것이다라고 염두에 둬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일단은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급한 엔화에 대한 어떤 매도 포지션에 대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은 네.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엔화 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될 거다라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CFTC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엔화의 매도 포지션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70% 이상 줄어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제 그 급격하게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을 때 뭐 엔화를 급격히 많이 사야 되는 그런 압력들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충격은 좀 크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일본이 아마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더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이 그동안의 어쨌든 코로나 이후의 성장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결국에는 이제 엔저로 인해서 수출로 이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출을 한 것도 이렇게 물량으로 보면 물량은 거의 안 늘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 이제 엔저 때문에 수출 가격 인하의 효과를 많이 얻었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약간 피해를 본 게 가계와 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수는 순수출을 빼면 지금 3분기 연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뭐 나쁘지 않다, 좋아지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수출 빼면 사실 일반 가게들이 느끼는 심리는 사실 3분기째 거의 뭐 1년째 네네.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조금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아마도 한 번 정도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주 후반에 잭슨홀 심포지움에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원래는
발표되는 이 그날 아니면 그달의 새로운 수치에 좀 더 관심이 있지 네. 수정치까지 우리가 주목을 안 했었는데 이제 내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증가폭이 그러니까 수정치가 발표되는데 사실은 실상보다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잡아지면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잭슨홀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거의 지금 뭐 빠진 게 없는 정도로 주가가 미국 좀 중심으로도? 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8월 초에 있었던 뭐 50bp 금리 인하의 어떤 그런 절박함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 그리고 지금 분위기 자체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잭슨홀에서도 파월 의장은 이제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우리는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채권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금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금리의 어떤 하락을 조금 더 멈추게 하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조금 더 나빠지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그거의 이제 가장 큰 기저에는 미국이 사실 이제 연착륙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고용 보고서와 같은 지표들의 어떤 그 수정치에도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만큼 지금 약간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역으로 보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수치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뭐 좀 경기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실업률이 어쨌든 좀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실업률과 미국의 이제 신규 실업 급여 청구 건수 주간으로 발표되는 그런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업 청구 건수를 는다라는 얘기는 잘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올라가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신규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올라가다 약간 멈춰 있는데 지금 실업률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괴리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수정치를 보면서 누가 만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수정치 1년간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폭이 크게 하향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경계감이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크게 좀 하향이 된다면 시장의 영향은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겁니까? 그렇죠. 침체 네. 쪽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사실은 네. 이제 많이 수정을 합니다. 많이 수정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도 이제 전월치가 얼마나 많이 수정이 됐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3개월 이동 평균, 3개월 평균을 통해서 이 수치가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지 조금 더 이게 굉장히 급격한지. 좀 중요한데 뭐 사실은 이제 수정치가 크게 하향이 되어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이제 침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워낙 예민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민감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은 미국은 어쨌든 고용은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작년하고는 완전히 좀 바뀌었거든요. 현재 얘기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회사에서 조금 일 많이 시키면 아이씨 딴 데 가지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도 라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구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그만큼 심리가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떨어졌다. 많이 하는 바뀌었죠.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은 고용 지표도 사실 조금씩 나빠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폭이 그 투자자들이나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인식하는 부분들보다 좀 빨리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수정치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6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 이제 하향 조정될 수가 있다. 이 부분 전망을 좀 내놓은 상황이고요. JP모건도 약 한 36만 명 하향 조정 이렇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폭이 어느 정도나 될지도 수정치 내일 나오면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의 좀 뉘앙스, 색깔 이런 것도 좀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수정치 가지고 아마 뭐 잭슨홀에서 그러기에는. 파월 의장이 어떤 뉘앙스를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고 아마 이미 원고를 다 써왔을 겁니다. 그래서 수정치는 아마 참고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잭슨홀 심포지엄이 뭐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미국의 정책 방향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취지의 자리는 아니죠. 아닌데 네.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도 좀 있었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좀 여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꼭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 정책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 시기에 좀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데 좀 집중을 많이 하는 만큼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네. 하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은 그냥 쉬러 가는 겁니다. 미국 그 중앙은행 총재들 서로 이제 여름에 경치 좋은 데서 그러니까요, 취지는. 쉬고 이제 자기네들 경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서로 궁금한 것들 묻는 그리고 이제 석학들 불러서 조금씩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9월 18일 날, 9월 17일 날 이제 FOMC가 있는데 그 전까지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연준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약간 좀 투명한 거, 조금 더 명확한 것들을 시장에서는 좀 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전략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무님의 보고서 2개 저희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폭풍이 지나간 이후라는 제목, 그리고 또 하나의 보고서는 안전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시장이 복원력을 좀 보이면서 2주 동안 회복을 좀 했고 클라이막스, 공포의 클라이막스는 어느 정도 지났지만 경계심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기에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제 급락한 이후에는 네. 약간의 시장의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지금 보면 저희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테크주들,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대미 수출주들이 가장 이게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좀 반등할 때를 보면은 약간 경기 완전히 이제 경기 방어적인 업종도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다른 색깔의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월마트 같은 기업들인 거죠. 물론 이제 미국의 월마트 뭐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이고 훌륭한 기업들인데 사실 이제 월마트가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늘 뭐 두 자릿수 대의 어떤 매출이나 이익을 보여주는 회사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회사인데 이 월마트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주가들은 이제 거의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최고치를 경신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그래도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쪽에, 왜냐하면 경기가 연착륙을 한다고 하더라도 착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착륙이라는 거는 어쨌든 조금 둔화됐다가 다시 좋아진다는 의미긴 한데 사실 이제 그래도 둔화가 된다라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찍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월마트 같이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좀 더 특이한 거는 이 월마트가 사실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알파벳이나 이런 테크 기업들만큼이나 PR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투자자들이 아주 고성장을 하는 기업들, 뭐 소위 이제 저희 뭐 제가 아는 지인들끼리 하는 네네네. 말로 가슴이 뛰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미래를 흥분시키는 그런 주식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이 왜 높은 PER과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되냐? 그만큼 투자자들한테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결국 시장이 굉장히 급락과 급등을
경험하는 가정 가운데 여전히 테크주들 좋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좋지만 일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넘어가면 최근 들어서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약간 배당 많이 주면서 좀 안정적인 업황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또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물론 뭐 반도체도 뭐 최근 들어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약간 지금은 되게 공격적으로 다시 성장주를 막 쫓아가고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기업들 쫓아가는 것보다는 뭐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실적의 안정성이 높은 이런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전략들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급락 후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의 성격을 볼 때 공격적이기보다는 시장에서 좀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국내로 보자면 힌트를 좀 주셨지만 어떤 섹터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중을 하는 네. 부분들은 월마트처럼 월마트의 특징이 뭘까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필품과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생필품을 파는 기업들인데 네. 이 월마트 같은 기업들의 특징이 결국은 이익 마진이 굉장히 변동성이 좋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경쟁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이익 마진을 잘 지킬 수 있는 소위 이제 가격 전가력이라든지 이익 마진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게 뛰어납니다. 안정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네. 이익의 변동성이 좀 덜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이익의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 뭘까 또는 업종들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통신 같은 업종들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업종들이고요. 근데 이제 생필품,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는 이익의 변동성은 적은데 이익의 마진은 저희 국내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익의 변동성도 적으면서 이익 마진이 높은 산업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자동차 같은 업종이 경기를 많이 타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수출을 다변화해서 이익의 변동성이 예전만큼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마진이 좀 높은 그런 산업으로 형성이 되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들도 지금 그렇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통신이나 뭐 자동차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유해 산업들 그다음에 약간 변동성은 크지만 그래도 이익 마진이 높은 산업들 중에서는 제약바이오 같은 산업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 마진을 지켜낼 산업 중심으로 보자면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은 공격보다는 좀 방어 위주의 시장인 것 같다. 그러면서 시장의 전반을 지금 87년 사례, 98년 사례 이렇게 비교를 또 보고서에서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하고 이 세 군데를 세 차례 사례를 비교하자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네.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그 10에서 20% 가까이 급락을 한 이후에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이제 경기 침체로 가지 않았었던 네. 사례들입니다. 근데 보면 87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잘 아는 블랙 먼데이 때는 이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1년 반 넘게 걸렸고요. 근데 이제 98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러시아 디폴트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미국의 LTCM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 펀드가 파산을 하면서 금융시장 자체가 좀 많이 혼란스러운 국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려주면서 연착륙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미국의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한 3개월 반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회복을 네. 했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약간 이제 버블스럽게 움직였던 그런 사례들인데요. 지금이 저는 87년과 98년 요 사례로 보면은 약간 98년, 그러니까 금융위기는 없고 금융기관의 어떤 파산과 같은 상황은 없습니다만은 금리를 내린다. 그리고 금리를 내려서 연착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98년, 99년의 흐름처럼 약간 오히려 주가가 좀 빨리 반등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미국 선거 끝나고 미국이 계속 금리를 좀 더 내려주게 되면 약간 99년처럼 또 약간 버블스럽게 주가가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상황,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8년 사례와 조금 더 비슷한 것 같다. 네, 보고서에 또 담아두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면 내일 우리 금통위가 또 네. 있잖아요.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 금리를 가지고도 해외 IB들에서도 설왕설래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7, 8월만 해도 그러니까 7월 달만 해도 사실 이견이 별로 없었던 게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다. 네. 그래서 적어도 8월 금통위에서는 소수 의견을 줄 거다. 소수 의견이 나올 거다라는 게 이제 거의 공통된 좀 의견이었는데 예상이 지금 뭐 네. 집값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는 걸 보면은 이거 한국은행에서 그런 시그널을 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이번 금통위에서도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내수 부진에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은 가계부채나 부동산처럼 금융 안정 또는 금융 불균형 쪽에 좀 방점을 둘 거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좀 지금 뭐 집값이 올라가는 어떤 분위기로만 봐서는 역시 좀 소수 의견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소수 의견이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미국에 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건 안 되고 그렇다면 이 차이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면 만약에 그렇다면 네. 한 10월 정도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네. 사실 그게 뭐 과거의 패턴으로 네네.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그런 패턴이었는데요. 뭐 좀 10월 달이 될지 뭐 11월 달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미국이 그래도 금리를 내리면 한국도 그냥 은근슬쩍 눈치 보면서 따라 내릴 수 있는 근거들은 좀 되기 때문에 아마 한 10월 정도에 는 금리를 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8월 달에 이제 정확하게 소수 의견이 나오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내수가 좀 더 나빠지게 되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뭐 내일 이제 금리 결정도 있고 미국의 상황 여러 가지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테지만 뭐 매번 드리는 얘기 같아요. 다른 시장의 복원력에 비해서 또 아쉽다. 이거는 네. 어떤 주도하는 업종의 힘이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까도 안정성 위주로 좀 가는 분위기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 한다면 우리 시장에 뭐가 좀 필요할까요, 상무님?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연착륙이 네. 조금 더 확실해지면은 좀 대미 수출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거는 역시 미국의 대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지금 사실 누가 될지, 물론 이제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앞선다는 이야기들도 있긴 해서 조금 더 이제 한국의 대미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언제 어떻게 관세를 부과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남아 있는 걸로 좀 보여져서 저는 한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는 그래도 한국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조금 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상무님이 내놓으신 또 보고서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